네, 이번에 모실 분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전 남양주 시장 이재명이가 자다가도 이름 들으면은 경기를 일으킨다는 조광한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 불러줘서 뭐 이제 나를 잊어버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고 박사님 방송은 열심히 봤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하도 흥분하시길래 이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화요 17도를 아이고,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저 주실 거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조광환 위원장하고는 아주 가까운 막역한 친구 사이라서 이렇게 흉엄물 없이 그래도 빈손으로 안 오는 거 보니까 친구 많네요. 예. 아니 제가 우리 고 박사보다 조금 잘생겼다고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이가 우리 조광한 위원장 보면 그렇게 겁을 낸다 그러대요. 아유 뭐 겁내기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일절 언급을 안 하죠. 네. 왜냐하면 언급하면 할수록 본인이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뭘 잘못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경험한 내용만 얘기하니까 본인이 거짓말 할래도 할 수가 없죠.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용찬 최고위원 후보가 이 제명 흑서를 내겠다 그러셨는데 그런 작업할 때 아주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경험한 것을 예. 리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계곡 정비를 이재명이가 도용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곡 정비를 본인이 한 것처럼 약간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 기사에 우리 남양주시청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어요. 아하. 그랬더니 그 댓글 단 여직원을 징계하겠다고 경기도 감사관을 보낸 거예요. 정말 파렴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명색이 경기도지사에 그리고 대권을 하겠다는 사람의 행태치고는 정말 졸렬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가 이 손가락 갖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게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법인카드 가지고 제사상도 차리고 네. 온갖 거 다 했잖아요. 샴푸도 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라고 봐요. 네. 인사와 감사. 근데 감사는 본인이 워낙 비리와 약간 이 변칙의 대명사잖아요. 네. 백과사전이고. 그러니까 요 지점을 파면 뭐가 나오겠다라는 거를 딱 아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저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뒤집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보건소를 지원부서 직원들한테 커피 상품권 25,000원짜리 10장 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정부패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없다고 떠든 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심한 놈입니다. 아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데요. 예. 좀 마무리해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뭐가 더 심각하냐면은 이게 더 심각해요. 정말로 사악하고 정말로 정말 참 나쁜 정치인, 단군 일의 최고로 나쁜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그 죄과 그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게 아하. 정말 심각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형수 욕하고 그런 거 그냥 대충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비리와 수많은 악행이 그냥 둔감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아하. 또 하나는 우리 당 문제인데요. 네. 우리 당의 대표가 역량 있고 이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돼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여론조사에서 우위로 나오는 후보 있잖아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예. 그분이 사실 실력적으로 정치적 역량이 검증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정치적 역량이 나타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역량이 탁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보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그 다음에 그 이 이미지와 겉모습을 보고 열광하는 그런 형태로 이번 전당대회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예. 우리는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하죠. 왜? 대단히 위험한 민주당과 지금 요즘 하는 행태 보세요. 완전히 막가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고 박사님이 걱정이 많으신 거고 네, 밤잠을 못 자고 예. 대단히 위험한 민주당과 대단히 무기력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점점 국가는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되게 둔감해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 합치고 정말 모든 정성을 다 바쳐도 현재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까 말까인데 예. 우리 당의 지금 현재 모습은 완전히 분열된 상태죠. 왜 이렇게 심각하게 과열되고 국민들한테 온갖 질타를 받는 전당대회가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네. 그런데 그 위기의식에 대한 본질을 사람들마다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잘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시선과 앵글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나오는데 네. 이 위기의 본질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잘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조광안 위원장은 위기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죠.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그 보수의 그 몰락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심각하게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두 가지 지점에서 출발을 해요. 첫째 지점은 2012년 총선부터 계속해서 져요. 2020년에는 대패를 해요. 2020년 패배와 거의 동일한 패배를 요번에 또 해요. 참패를 했어요.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니까 4, 4, 16년 동안 참패를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쪽에 그만한 인물이 별로 없다는 거와 즉 보수를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당 시스템을 정말로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바꾸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데 당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석석들이 알려면은 적어도 정당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정치 경력도 있고. 네. 이를테면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매일 눈만 뜨면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봐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플레이어로 축구를 잘하느냐? 그렇지 그건 또 않아요. 다르죠. 예.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영역이 아무나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또 정치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 초년병들이 오면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잖아요. 숱한 그 실현의 과정을 겪어서 정치의 본질과 속성을 꿰뚫어보고 네. 그 가장 심한 환부를 도려내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네. 독일 병정 같은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저희 이 셀카 하나 찍고 이미지나 하고 그 다음에 말재간이나 부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걸려 있는 중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오만이고 착각이고 국민의힘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미 망가졌잖아요. 완전히 망가진 정당이에요. 저 정당은 민주당. 예. 그렇잖아요. 여기보다 더해요? 한 개인이 좌지우지하잖아요. 아니 효율성은 있죠. 한 개인이 그냥 완전히 그냥 차치고 포치고 다 하니까 우리는 좀 중구난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우리 당은 아직까지는 생존해 있는 거죠. 저쪽은 이미 독재잖아요. 네. 네. 그 사상 초유의 정당 독재예요. 과거에 그 영향력이 세셨던 김대중, 김영삼 그 절대 총재 시대보다 더 제왕적 당대표예요. 그렇죠. 예. 이재명이가 김대중이보다 훨씬 세요 지금.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이 민주당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국민의힘 하나 있는데 예. 민주당에 그 대적할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그 마무리하면서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점을 저는 오늘 반드시 우리 그 보수 우파 이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 나온 겁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또 한 가지 우리 4번이나 연속해서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네. 못 고쳐요. 애지가 난 사람들. 제가 다 경험해 봤는데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고치냐?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시간이 예. 걸리는 일이니까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또 한 가지 출발 지점. 이번 전당대회를 봐야 되는 출발 지점이 뭐냐면은요. 이번 2024년 4.10 총선 전보다 우리 집권 여당이 정치 환경이 나아졌냐?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네. 10배 이상은 더 나빠졌어요. 지금 최악의 그 민주당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108석 가지고 버겁잖아요. 예. 그런데 그 108석으로 우리가 지금 헌정 질서의 중단을 어떻게든지 막아내야지. 막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산과 원내와 원외가 합쳐서 혼신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막아내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90년부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다 봐왔잖아요. 네. 불가능해요. 지금 그 용산과 원내와 원외가 혼신의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언론 환경이 집단적으로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네. 이겨내기가 정말로 버거운데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 탄생 시점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최악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갈등과 분열이 지금 증폭되고 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또 여러 그룹과 집단에 의해서 증폭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우리는 저는 뭐 이렇게 장담하고 싶은데 이번 전당대회 잘못 치르고 아마 피눈물 날 거예요. 피눈물이 납니다.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은 당이 이제 망합니까? 저는 그 지점이 이제 저희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인데 예. 저는 뭐 이제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보수 우파의 경험을 잘 쌓고 훈련이 잘 되면 그리고 또 시련과 상처도 극복해내면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상황이 워낙 위중하고 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다 알려졌잖아요. 용산과의 갈등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집권당 대표가 돼가지고 예.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치의 경험과 정당의 속속들이 그리고 정당이라는 구조 속에서의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탐욕과 네. 그 욕심 이런 속에서의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대중성과 그 다음에 스타성 그리고 정치적 컨텐츠보다는 말의 유희 내지는 말재간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복잡 다단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정치가 기본적으로 갈등의 해소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놓고 쟁투를 하기 때문에 대결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해서는 대결 구도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갈등 구조를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딱 튀어나옴으로 해가지고 당내 갈등 구도는 완전히 증폭돼 버렸죠. 아하. 예.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게 저는 뭐 굉장히 아쉬운 거죠.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숱한 사람들을 만났고 대통령 하신 분들도 모셔봤고 네. 또 정치에 도전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네.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과 명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정치 환경이 열악해요. 집권당의 지금 그 위상이랄까 이런 게 너무 왜소하거든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 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타이밍도 아니고 타이밍이 아니죠. 명분도 세우기 어렵다. 명분은 지난 총선에 여러 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했잖아요. 네. 어쨌든 그때는 칼자루를 쥐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21대 총선보다 더 참패를 했어요. 네. 더 참패예요. 절대 아니 그때는 120석 가까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110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패죠. 어쨌든 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패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지금보다 더 인기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명분이 없잖아요. 패장이. 알겠습니다. 예. 다른 어떠한 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지금과 같이 어려운 4연패를 하고 있는 이 보수의 적통 당에서 네. 본인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같이 어울리면서 이 우리 당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그 극복해낼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한 우리 조강한 위원장 말씀하신 그 이기는 당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그 이 구조 개편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예.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그거 연구 많이 했어요. 예. 그 저기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 지난번에 왜 입장 표명한다 그러다가 그거를 취소했나요? 그게요. 예. 이게 이제 이 기자회견이 나가기도 전에 네. 우리 그 원외 당협의 회장을 하고 있는 네. 우리 금종혁이라는 분이 계세요. 금종혁, 김종혁이요. 김종혁 고향에. 예. 그 사람 그 저 한동훈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글을 썼어요. 예. 공동 카톡방에 우리 예. 원외위원장 공동 이건 같은 식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용어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판장이 아닌데 연판장이라는 규정을 하고 그냥 전화로 의견을 물어봤어요. 지난번 대표 경선 때는 나경원 후보를 53명의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려 낙마시켰습니다. 이때 연판장 돌린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 캠프에 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도 알아보지도 않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제2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요? 예. 이런 행위가 용서받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통할 것 같습니까?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불법이면 안 됩니다. 이 짓을 하다가 당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협박했네. 내일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 두고두고 경멸당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말 것입니다. 이게 같은 당에 같은 원외위원장을 하는 예. 친구가 쓴 글이에요. 하하 이런 참. 그리고 이걸 올리고 나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오늘 제가 우리 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예. 합동 연설에 갔다 왔잖아요. 네네. 제일 저희 그 우리 당 사무총장이나 황의여 대표보다 더 저희 그 박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저 한동훈 위원장 편에 서서 네. 노골적으로 했으니까 그런 저희 그 이 평가를 받는 것이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또 제가 우리 저 한동훈 위원장 참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대권을 노리신다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스나 노냐 묻는 협박성 전화도 돌렸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썼어요. 한동훈이요?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문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고선 해야죠. 이 결과.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말씀하세요. 그 예. 기자회견문 제가 그때 하려고 했던 기자회견문 내용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합니다. 총선 패배의 지친 어깨를 끌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파 속을 다니면서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였던 저희 낙선자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와 관련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무대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이 사안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전 위원장께서 입장을 밝혔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문자를 보낸 것이 사과와 관련된 취지였다면 당내에서 진지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였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설득해 결과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께서는 공적인 논의도 하지 않으셨고 설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대응은 적절하지도 않았고 공적으로만 대응했다는 설명도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책임으로 치른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은 구도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에 한 전 위원장께서도 변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최악의 정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총선 실패로 향후 전국은 총선 전보다 훨씬 어려운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면 우리가 직면한 당과 국가의 현 비상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 전 위원장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 갈등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언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 우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더욱 성숙한 정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지혜로운 정치적 선택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 정도 의견 얘기 못 하나요? 이거를 연판장으로 몰아서 매도하고 이걸 연판장으로 협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의견 제시한 거를 페이스북에다가 저기 협박성 전화를 돌렸다느니 그 다음에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똑똑히 보시게 전부 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한동훈 당대표께서 보도만 않으셔야 될 위원장들이에요. 이제 그러면 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은 저 공당의 지역위원장 자리 전부 다 저기 그 박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적대적으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같은 식구끼리.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네. 우리 저 김종혁이란 친구가 나는 적어도 중앙언론사 편집국장 출신이 이런 글을 써놓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죠.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 두고두고 경멸당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고야 말 것입니다. 나름대로 당을 사랑해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경멸당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참 저는 그래서 요즘 이런 정치를 해야 되나라는 심각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의 최악의 전당대회가 되는 그런 저희 그 시작점이 되지 않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지금 저희 소망하고 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정치를 제가 그래도 35년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저는 플레이어였어요. 관객석에서 구경하지 않고 온갖 현장을 다 뛰어다녔거든요. 네. 그 온갖 현장을 뛰어다닌 그 34년의 베테랑이 지금 이 상황을 정말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대 후에 따로 시간 한번 길게 내서 네.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예. 제가 저희 분석한 게 있으니까 예. 와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이라는 최악의 그 정치 그 흉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게 정말로 심각합니다. 국가의 존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체적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그저 뜬 인기에 그 거품 인기에 환상을 갖고 우리 당을 갖다 바라보면은 정말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예. 바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